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부자의 그릇은 많은 분들이 소개하고 추천해 주셨던 책인데요. 저는 이제야 읽게 되었습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이 책의 저자인 이즈미 마사토는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 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교육, IT,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5개의 회사를 경영 중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그릇은 소설 형식의 경제 경영 교양서로서 한 젊은 사업가와 부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내 안의 부자 그릇을 키우는 법을 알려줍니다. 2015년 국내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로부터 꼭 읽어야 할 최고의 부자학 입문서로 꼽히며 스터디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차례는 1장 부자의 질문, 2장 부자의 고백, 3장 부자의 유언으로 되어 있어요. 책의 내용 중 2장 소유 부분과 3장 그릇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유, 누구도 돈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순 없다. 노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곧바로 입을 열었다. 사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야.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지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이처럼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겉과 안 양면이 있기 마련이지. 지불하다는 받다, 빌리다는 빌려주다, 베풀다는 베품을 받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2가지 의미를 금방 잊어버려. 하지만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앞으로 빚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화상을 입기도 하지. 자네는 왜 빚을 싫어하는 건가? 결국 제 돈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싫습니다.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 언제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치 계속 끈달린 돈을 쓰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 끈달린 돈이라. 재미있는 표현이구먼. 그러면 그 끈은 누구의 것이지? 그건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것이죠. 만약 은행이라면 은행이 소유자가 아닐까요? 그렇군. 그렇다면 은행이 소유한 돈은 모두 은행의 것인가? 바꿔 말하면 은행의 돈은 누구의 것이지? 예금자가 아닌가요? 이제야 나는 그 구조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빚을 지는 게 싫다면 분명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싫어야 할 거야. 하지만 그런 자네도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에 맡기려고 하지 않는가? 은행은 돈을 맡기면 금리를 붙여서 자네에게 돌려줘야 해.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곧 빚인 셈이지. 은행은 그 맡은 돈을 사업자에게 빌려줘서 금리를 받고 그 일부를 예금자인 자네에게 지불하고 있어. 나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도 그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조금 혼란스럽네요. 제가 금리를 지불하면서 동시에 받는 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나는 내 머릿속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금방 했던 말을 반추했다. 맞아. 머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자네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지. 돈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전 세계에서 돌고 도는 돈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거야. 원래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세. 부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게. B는 A에게 금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빌린 돈은 C라는 자에게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면 B에게는 그 금리의 차익이 자신의 이익이 되지. 은행이 하는 마법의 연금술이네요. 사실 사람들이 빚을 싫어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면 때문일 거야. 그런데 사실 B는 C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돼. 소유할 수 없는 돈을 쓰려면 우리는 신용과 똑같이 가치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어. B가 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D라는 물건을 사는 거지. 네, 개인이라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D로는 집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 뭐든 상관없지요. 이 상황은 C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경우보다 훨씬 판단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이 선택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분수령이 된다네. 부자는 C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금리와 똑같은 효과를 D라는 물건으로부터 얻길 원해. 다시 말해, 산 뒤에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물건으로 바꿔 그걸 소유하는 데 얽매이지. 그리고 물건의 가격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아. 왜냐하면 소유가 목적이니까. 자네는 가치와 가격의 개념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가치와 가격 말입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가치란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도 하니까 사람들 각자에게 있는 감각적인 것이고 가격은 절대적인 것 아닐까요? 하하, 실제는 그 반대일세. 가격이 변하는 거야.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지. 사용가치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는 선물도 될 수 있어.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물건을 말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가치란 교환가치야.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부자라고 불리는 인종들은 이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 이 눈이야말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능력이 되지. 지금은 가격이 낮아도 가치만 있으면 언젠가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 내가 아까 말했던 돈의 역사를 다시 떠올려 보게. 앞서 신용이 있으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잖아.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나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의미해. 즉, 이 또한 안과 밖이라 할 수 있어. 내가 신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도 중요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빚과 투자는 비슷한 면이 많아. 돈을 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비슷하지. 다만 빚은 계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반제액이 정해진 걸 가리키고 투자는 반제액에 상한이 없는 걸 가리켜. 투자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걸 따져볼 거라 생각하나? 사업의 장래성? 아니면 이윤이 얼마나 큰지? 물론 그것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야. 신용이 돈을 낳으니까 말일세. 그렇다면 부자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판단할까? 바로 투자 대상의 지난 경력이야. 이른바 여신이라는 거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자네는 뭘 보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인과 담보가치를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로 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대충 유추되니까요.
그리고 그 당사자의 반제 능력뿐 아니라 부증인의 사회적 지위까지 받습니다. 그렇구먼. 하지만 내가 보는 건 어디까지나 투자 대상이야. 사업의 장래성이나 반제 능력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건 아주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여기서 핵심은 설령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스스로 곰곰이 잘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험이 곧 신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물론 여기서 결과까지 좋으면 나무랄 데가 없어. 그렇다면 실패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투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다음 이야기에 달렸어. 자, 계속해 보게나. 그릇.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자네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르신은 뭘 아신다는 거죠? 제 실패담을 듣고 즐기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취미도 참 고약하시군요. 스스로 조커라고 말하면서도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웃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요. 자네는 특별히 멍청하지 않아. 돈에 지나치게 휘둘렸을 뿐이야.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함정과도 같지. 어느 정도의 돈에 만족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돈을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법이야. 자네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실제로 경영면에서는 단 한 가지 실수밖에 하지 않았어. 자네 말대로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것, 그거 하나야. 만약 크림 주먹밥이 계속 잘 팔렸다면 어땠을 것 같나?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았을까? 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쳤고요. 그런 부분까지 꿰뚫어 보지 못했던 제 책임입니다. 자네는 자신한테 너무 엄격해. 사실 자네가 그렇게 자책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명심해.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지. 자네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 꼭 성공할 걸세. 그러니까 배투를 휘두르는 걸 그만둬서는 안 되네. 그건 실제로 어르신은 실패한 적이 없어서 그처럼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빚을 안고 출발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3억 원이라고요. 하지만 자네의 소중한 것과 교환하는 데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 암만 그렇게 말씀하셔도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그 금액은 별로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을 걸세. 그때의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을 거야. 바뀐 건 사고방식이지. 자네는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얻으려다 평정심을 잃고 실패했어. 그리고 돈을 잃고 나서도 계속 평정심을 잃고 있어. 그렇다면 저는 그저 두 주먹밥 가게로 만족해야 했던 겁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서 은행원으로 있었던 게 더 나았던 겁니까? 아무도 만약의 세계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거야. 자네는 그 경험을 이미 얻지 않았나?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이야.
경험은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지. 자네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 경험은 자네가 장차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네 속에 남게 되거든. 그럼 다음에 10억 원이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나? 만약 10억 원이 나한테 생긴다면 이게 꼭 꿈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허황된 가정은 아니야. 이미 자네에겐 1억 원의 그릇이 생겼기 때문에 신중히 돈을 다룬다면 10억 원도 분명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1억 원을 다뤄본 경험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귀중한 재산이지. 하지만 이제 그만한 돈을 갖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당장은 믿기지 않습니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 했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아.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부자라는 인종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만약 자네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할 텐가?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 같나? 만약 그랬다가는 서로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나는 오늘 이 기나긴 밤에 노인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돈이 가진 신비하면서도 위험스러운 단면에 대해 깨우칠 수 있었다. 왠지 이 노인에게 돈에 대해 조금 더 배울 수 있다면 이 모든 걸 다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아이코라고 했나? 네, 지금 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한 지 꽤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지금 저는 병원에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본래 이혼을 한 것도 금전적 지원을 못 해줄 바에는 차라리 모자 가정으로 있는 편이 지원받기 더 수월할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돈에 지배당할 셈인가?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만나겠습니까? 돈도 주지 않는 아빠가 무슨. 아직도 어리석은 소리만 하는군. 자네는 진짜 바보가 될 셈인가? 노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 온화하게 이야기하던 목소리와 달리 박력 있는 저음으로 내뱉은 음성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가 매일 취급하는 돈. 하지만 일본에는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돈의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내가 사업의 실패에 괴로워하던 시절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했고 누구나 읽기 쉽도록 소설 형식으로 취했다. 소설 속에는 수많은 조커의 말이 등장한다. 그중 어떤 말이 특별히 인상에 남았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들을 모두 알 수 있다.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것이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당연히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반에 쓰이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하며 취미생활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갖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겉으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떠들면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자, 이제 조코가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차렸는가? 그는 단지 돈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우리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크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 이들은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한다. 조커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말한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조코가 강하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 있던 말, 이 말이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나 사랑,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나와 일 중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물음은 연인 사이에 종종 오간다. 정답은 뭘까? 당연히 사랑과 일 둘 다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영역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쯤 파이낸셜 아카데미라는 돈과 경제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날마다 돈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수많은 수강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끌어낸 결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조코가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누구나 평생 함께 어울리는 돈. 의무 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배우지 못하는 돈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우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중요한 돈의 교양을 쌓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즈미 마사토. 지금 들려드린 에필로그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에서는 이 책에서 저자가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님의 추천글을 보면 우리가 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며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이 책은 돈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신용을 쌓고 지켜야 하는지, 왜 신용을 쌓아야 돈이 들어오는지 알려준다. 누구나 재미있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만 내가 돈의 속성에 대해 정말 알고 싶었을 때 읽었던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와닿는 책으로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꼭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책 내용이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한나절이면 쉽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니 자신의 그릇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책 속의 내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인지하고 싶은 문장을 모았습니다.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된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다.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한다. 부자는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준다.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신용을 판단할 때 기준은 바로 투자 대상의 지난 경력이다. 그 사람의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가 더 중요하다. 설령 실패한 경험도 괜찮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다.
결국 돈을 벌고 싶다면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이유는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니까. 돈이란 신용을 과시화한 것이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들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됨을 인지하고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